자, 이번 강의는 이제 페이지 93페이지죠.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리권이 나옵니다. 대리권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우리가 권리와 권한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라고 하고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은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거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놨지만 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9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임의대리권이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고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1번 해가지고 수권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줄 숫자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행위 이런 말이거든요. 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권한을 줬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수권행위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인가요? 의사표시죠. 왜냐하면 지금 갑이 뭘 원하고 있죠? 땅 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자, 의사표시가 뭔가요?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는 말은 갑이 뭘 원해요? 땅 사기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명백히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죠.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니까 수권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면 계약일 수도 있고 단독행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이 좋다 내가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되고요. 만약에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계약처럼 보이거든요. 을이 싫어 인간아 나 안 해. 이러면 대리권이 없는 것이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판례와 통설은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본인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중요한데 이유는 우리 민법 117조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지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못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왜요? 대리인은 독자적으로 스스로가 뭐 할 수 없어요? 승낙을 못 하거든요. 제한 능력자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다시 한번요. 117조에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되지 못해요? 임의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117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통설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다 뭐로 이해하냐면 단독행위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것이 뭐죠? 가번이에요. 그럼 나번. 그러면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아무한테나 주느냐? 뭔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줬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다. 또는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줬다. 또는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다. 이 대리권을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기초적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수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나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 자,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수권행위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무인설과 유인성설로 나뉩니다.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더라도 수권행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무인성설이고요.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자동으로 수권행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설인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따라서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무효, 취소, 해지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도박비,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이고 도박빚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지만 현실은 제일 무서운 빚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줄 3천만 원이 없다. 그 대신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3천만 원 받아가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뭘 했냐면 수권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느냐.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권행위를 했는데 왜 했냐면은 도박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기초 내부관계가 도박 채무의 변제예요. 이거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예요. 자, 우리 판례는 뭘 취한다고요? 무인성설.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에는 뭘 안 주는 거냐면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따라서 수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고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병은 등기를 갖췄다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세 번째 줄 중간부터 읽어보시면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뭐라고요? 한정되고 끊긴다는 얘기죠. 영향을 안 주는 얘기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럼 뭐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라도 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이제 판례 중요한 판례고요. 시험에는 또 이런 사례를 또 잘 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위임, 계약을 하고, 위임은 계약입니다.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했어요. 대리권을 줬는데 문제는 을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예요. 첫째, 을이 미성년이란 이유로 갑의 수권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하는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하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 을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니까 미성년이란 이유로 수권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위임은 계약이기 때문에 을은 미성년이란 이유로 위임계약을 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있는 거예요. 취소가 됐어요. 위임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래도 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요? 무인성설이죠. 따라서 위임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을은 여전히 뭐예요? 적법한 대리행위인 것이고 을의 대리행위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사례를 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고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3. 수권행위 상대방과 방식. 일단 누구한테 하느냐?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될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권행위 방식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우리 판례는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도 유효한 수권행위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 대리권의 범위에 제한해가지고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양걸 1번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요. 2번 임의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가번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자, 임의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이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돼요.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 보자고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첫째, 요 임의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게 뭐냐?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더니 본인한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을 주네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갔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연기해 달라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뭐 연기해 줘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 세 가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이 요 내용, 요거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
첫째, 대리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은 못한다.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 자체를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면제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수권행위를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11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118조인데 118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거. 첫째,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이용행위를 할 수도 있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기억할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처분행위는 못한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교재에다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가 이용행위고 뭐가 계량행위고 보존행위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어요.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숙제될 게 뭐냐면 이용행위 속에서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요? 임대.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왠지 막 처분권이 있어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유는 이거죠. 부동산, 건물 임대한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아니고 이용행위인 거고요.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성질이 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 임대하는 것은 뭐죠?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위반행위 효과, 위반의 효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대리권의 제한에서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와요. 일단 가번 원칙적 금지가 나오고 나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먼저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라 라고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된 거죠. 근데 을이 그래서 갑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갑의 땅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남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지가 직접 사버렸다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병도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라고 해가지고 을에게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는데, 만약에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쌍방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일단 쌍방대리든 자기계약이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하면, 위반하면은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야죠.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겉보기에는 갑이 땅 팔아다오 그랬더니 우리 내가 살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대리인이나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죠? 대리인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을이 직접 사게 되면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하는 거예요. 뭐 쌍방대리,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대리인 혼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매매대금 100원에도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도 알 수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승낙을 얻으면 할 수가 있다. 그죠? 왜 금지시키고 있다고요? 본인에게 피해를 줄까 봐요. 근데 본인이 냅둬라! 상관없다! 라고 승낙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우리 혼자 결정하더라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등기 신청에 대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 따로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선임하죠. 그럼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 신청 경우에는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모두 허용이 되니까요. 네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을이요,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을이 혼자 결정하더라도 항상 갑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니까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잤죠, 그죠? 다시 한번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채무이행 가능하고요. 등기 신청 가능하고, 본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추가할 것은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합쳐보면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그때는 채무 이행하는 것이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지만 역으로 다툼이 있거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대물 변제는 아시겠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1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갚을 돈이 없고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돈 대신 그 아파트로 대신 갚으려고 해요. 이게 뭐죠? 대물 변제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건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혼자서 판단하게 되면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돼요. 뭐라 하더라도요?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그럼 경계가 뭐냐면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아파트 분양 광고를 가끔 보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 계약했으면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출. 돈을 빌리는 거로 바꾸겠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뭐로요? 대출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뭐라 그러냐면 경계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채무 이행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환기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자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공동대리입니다. 일단 공동대리는 또 이것도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인데요.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죠.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의사결정하고 각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겠죠. 을에게도 제주도에서 땅 사라고 대리권 주고요. 병에게도 제주도에서 땅을 사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을과 병이 함께 땅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땅 사러 다니면 되고 땅 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무슨 대리가 원칙인 거예요? 공동대리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예외적 대리가 뭐죠? 공동대리고요. 이때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위반해가지고 단독으로 대리행위라면 이때는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하느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수동 대리는 뭔가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수동대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상대방 측에서 의사결정할 일이지 대리인 측에서 의사결정할 일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 측에서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는 뭐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그러면 대표제가 뭐냐? 친권자다 까지 기억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친권자예요. 친권자가 뭐죠? 여러 사람인데 아버지 혼자 미성년자 아들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뭐예요? 공동대리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들내미가 있는데 얘를 7살에 학교를 보낼지 8살 학교에 보낼지 고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상의해서 8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의사결정을 뭐예요? 공동으로 한 거니까 학교 데려갈 때는 엄마 혼자만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됐죠?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요. 대리권 남용. 일단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도 개념이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라. 매도에 관한 뭘 했냐면 숙고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가 만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있나요? 없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을은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대금을 1억 원에 줬는데 을이 그 대금을 수령했어요. 문제 있나요?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놈이 돈 갖고 도망갔어요. 튀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대리권 남용이 유권 대리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도에 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권 대리이긴 한데 돈 갖고 튀었다.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인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이 대리권 남용을 자꾸 무권 대리로 연결시키는 분이 생기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땅을 팔아치웠다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의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 남용. 이렇게 됐죠. 개념.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대리인이죠.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죠. 유권 대리란 얘기죠. 유권 대리의 경우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한다. 이해되실 거고, 사례가 나오면 돈 갖고 도망갔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효과도 생각을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돈 갖고 도망가는 것은 상대방이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갑은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유권 대리니까. 동의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상대방이 뭐가 돼요?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손해를 부과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권대리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다시 말하면 갑의 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인 거고, 저거로 놓고 보니까 무엇과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결론본 보시면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권 남용 어려운 게 아니라 무권 대리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공통된 소멸 사유가 나와 있는데 127조가 나와 있죠.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4가지 사유가 있네요.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이 4가지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고 꼭 머리에 숙지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2번 임의대리 특유한 소멸 원인도 중요한데 128조가 있죠. 책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뭐예요? 임의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럼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뭐냐? 임무 완수를 말합니다. 시킨 일 한 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법정대리인과 달리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됩니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 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임의대리인이 땅 사면 대리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임의대리인이 시킨 대로 뭐 하면요?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에는 없어요? 법정대리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는 법정대리와 달리 수권한 행위를 완성하면 임무를 종료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다는 점이에요. 자, 임의대리는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을 팔았다면 사기를 당했든 어쨌든 간에 팔면 대리권이 이미 뭐가 돼버려요? 소멸되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채무 불이행도 계약을 한 후의 문제예요. 임의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임의대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임의대리인이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대리는 별도의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나머는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 대리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될 것이고 3. 법정대리 특유한 소멸 원인에서 나열하고 있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제3절 대리행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